안녕하세요. 자, 우리 학교생 핵심 이론 노트로 진행되는 핵심 이론 강의입니다. 그 먼저 우리 교재에 그 머릿말 한번 보시겠어요? 머릿말 보시면 이 책의 특징을 제가 거기다 넣어놨어요. 근데 이 책의 특징이 결국 이 강의의 특징입니다. 머릿말에 보면 그래서 제가 머릿말에 세 가지 특징 적어놨어요. 이 책에 사실 이 책 제목에다 제가 넣어놨는데 이 책에서 다 나온다. 사실 이 책에 다 나와요. 그래서 이 책으로도 충분하거든요. 이게 이것만으로도 너무 넘쳐나요. 그래서 이것만 공부하셔도 거의 이 책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단순 요약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이걸로만 공부하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 책 활용법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핵심 이론 강의가 진행이 되는 것이고 이 강의를 들으시길 바라겠고 혹시 이제 온라인 첫 강의는 제가 이제 이게 유튜브에도 좀 채널에 올리려고 하는데 어, 그 독학으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긴 하지만 독학으로 공부하시면서 뭐 재수, 삼수, 사수, 오수, 육수 막 해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리고 독학으로 공부하셨다가 제 강의를 참여하셔가지고 뭐 사수만에 이제 합격을 하시거나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어, 웬만하면 이 책을 가지고 설명하는 이 강의를 반드시 들으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그리고 이왕 준비하는 거 그냥 준비해가지고 그냥 1년 만에 합격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렇게 몇 년 몇 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할 시험도 아니고 이게 1년 만에 그냥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반드시 이게 충분합니다. 지금 합격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책하고 이제 기출 문제를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기출 문제는 이제 핵심 기출 천재를 가지고 공부하시거나 그다음에 이제 단원별 역대 기출 문제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이제 전자책으로 올해부터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자책으로 되어 있는 그 책을 보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구개년 회차별 기출 문제집도 이고 이제 제가 집필한 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들을 좀 활용하셔가지고 기출 문제를 반드시 병행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이 강의로 이제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이 책의 내용과 강의를 듣고 있는데 이게 어렵다. 가령 이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조사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사론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책과 이 강의로 공부하는데 내가 아무래도 이해도가 좀 떨어진다.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이게 충분하게 설명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시간이 부족한데 내가 이해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강의를 그냥 반복해서 들으세요. 그냥 그 내가 이해력이 떨어져 어떻든 이 책으로 그냥 승부를 볼 거야. 이 강의로 그냥 승부를 볼 거야. 그러면 시간이 없는데 어떡해요? 그냥 그렇게라도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시간이 있다. 그런 경우는 이론기출 자습서가 지금 출간이 되고 있어요. 제가 교재 개편을 해가지고 통합이론서 1, 2, 3교시 그다음에 단원별 역대 기출 문제 1, 2, 3교시로 책을 냈던 거를 지금 이렇게 영역별로 지금 책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행사 책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또 이게 조사론 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이제 실천론이 또 나올 거고 순차적으로 지금 책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 만약에 조사론이 어렵다 그러면 이 책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 책의 요약본이 바로 이 핵심 이론 노트거든요. 요 이론 기출 자습서 이 책은 반절이 이론이고요. 그다음에 반절이 단원별 역대 기출 문제예요. 그래서 1회부터 22회까지 그러니까 23회까지 나온 기출 문제를 진도별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이 강의를 들으면서 만약에 해당 영역에서 내가 좀 어렵다라고 싶으면 이론 기출 자습서 요 책 가지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보완하시면 되세요. 예. 자, 그러면 참고로 이제 2026년 시험은 아마 1월 10일 날 시험을 볼 걸로 보여져요. 둘째 주 토요일이니까. 그러면 제가 강의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 오늘은 308일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를 언제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2026년 1월 10일 토요일을 기준으로 해서 날짜 계산을 하시면 되세요. 지금 내가 지금 강의 듣는 시점에서 얼마나 지금 시험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예. 그리고 이 강의를 이번에는 좀 빠르게 우리가 지금 강의를 진행하는데 작년에는 한 7, 8월에 이 강의가 이루어졌었거든요. 근데 올해 지금 3, 4월에 지금 이 강의를 다 완강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좀 더 빨리 준비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은
항상 무슨 일이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 불확실성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빨리 준비하게끔 해서 제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이 최대한 많이 합격할 수 있게끔 하려고 책을 교재 제작을 빨리 했고 그다음에 강의를 빨리 진행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강의를 진행할게요. 우리 인행사로 갈게요. 그리고 23회 합격률이 39.44였거든요. 이 책의 그 시험제도하고 현황분석 쪽에 보면 합격수기 다음에 이렇게 쭉 넘겨보면 시험제도하고 현황분석 한 게 있어요. 근데 그 현황분석에 보면은 자 23회 시험이 39.44였잖아요. 근데 22회 시험이 29.98인가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1회 시험이 40.7%, 그 다음에 20회 시험이 36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꾸로 보면은 올해 시험이 높아졌어요. 그죠? 작년 시험은 낮았고 그 다음에 이제 21회 시험은 또 높았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16회 때부터 16회 때는 낮았는데 17회 때 높았고 18회 때 낮았고 그 다음에 이제 19회 때 높았고 이렇게 높았다 낮았다 이렇게 계속 하고 있죠. 그러니까 24회 시험은 이런 추세로 보게 되면 합격률은 떨어질 거다. 그죠? 그러니까 23회 시험보다는 좀 더 문제가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합격률은 30% 근방으로 떨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죠? 예. 물론 이제 그 변동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어떻든 이제 난이도는 올해보다는 조금 어렵게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추세로 보게 되면. 근데 우리가 합격률하고는 상관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120점을 넘기면 되니까. 그리고 120점을 넘길 수 있는 그 실력을 갖추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절대평가잖아요. 상대평가가 아니라.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위치를 찾잖아요. 항상 모든 것들이 있어서. 근데 굳이 이 시험 자체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내가 잘하면 돼. 내가 그 시험을 이제 점수를 넘기기 위한 점수를 내가 갖추면 되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120점만 넘기려고 하면 안 된다. 왜냐면 다들 그냥 120점만 넘겨야지 하고 공부하니까 120점 근절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그냥 내가 여유 있게 그냥 합격해야겠다. 그냥 내년 시험은 그냥 당연히 그냥 합격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져서 130점 이상을 넘기려고 이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나는 딱 120점만 맞아서 합격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딱 거기에 맞춰서만 그냥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운동도 그렇잖아요. 턱걸이 딱 한 개만 해야지. 그럼 한 개도 못 해요. 한 개 하고 그 이상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운동을 하는 것이지. 자, 그러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보겠습니다. 자, 이 책을 보면 이제 이쪽에 보니까요. 이쪽에 보면 각 챕터별로 제가 그 날개 쪽에 보면은 출제 빈도가 있어요. 출제 빈도. 시험은 12회 시험부터 25문제로 줄어들었거든요. 12회 시험부터. 그러니까 12회 시험부터 이제 출제 빈도를 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최근 이제 그 16회 때부터 되어 있는데, 자 16회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은 뭐 한 문제, 두 문제, 한 문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출제 비중 나와 있잖아요. 1장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출제 비중. 그거 보면 작게 1, 그다음에 크게 2, 그다음에 작게 또 3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뭔 의미였냐면 12회 시험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11회 시험까지는 30문제씩 나왔으니까 이제 12회 시부터 25문제씩 나오면서 그 적게 나왔을 때는 한 문제가 나온 거고 많이 나왔을 때 세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평균을 내보니까 두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챕터에서는 보통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구나. 그죠? 그러면 그 두 문제가 어디서 나왔을까 해서 거기 1순위, 2순위, 3순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순위가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고 거의 그냥 나오는 거예요. 걔들은. 2순위는 나왔다 안 나왔다 하나 내고 3순위는 이제 출제 빈도는 떨어지는 것이고 나오기는 했지만 그거고. 자,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보면 환경 속의 인간의 그 옆에 그 제목 옆에 보니까 작은 동그라미 4번, 8번, 그다음에 10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는 4회 때 나오고 8회 때 나오고 10회 때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실천론에서는 4회, 9회, 10회, 13회 때 나왔고 기술론에서 15회 때 이렇게 나왔고. 아셨죠? 그 기출 표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출 표기가 많이 되어 있으면 이게 많이 나오는 거네. 그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환경 속의 인간부터 볼게요. 자,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행동 사회 환경에서 인간이잖아요, 앞에. 그다음에 이제 뒤가 이제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환경 이 제목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속의 인간, 즉 인간과 환경 둘 다 동일한 비중으로 보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중적 관심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중적 초점, 듀얼 포커스에서 이 이중이 의미하는 것이 인간 환경을 의미해요. 그래서 인간과 환경을 분리된 실체가 아니라 통합된 총체로 이해를 하겠다. 인간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적 관계 파악에 중시합니다. 그 상호 관계, 상호작용,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 또는 상호균형, 또 상호균형. 자,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 내적 특성 외에도 환경까지 고려하겠다. 그래서 개인적 요소 플러스 환경적 요소 둘 다 고려하겠다. 그래서 이 PI 체계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자, 이 PI 체계는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클라이언트를 분류하는 분류 체계예요. 이게 분류 체계. 그래서 PI 체계에서 클라이언트 문제를 기술하는 형식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4가지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실천론에서 13회 시험에서 PI 체계의 4가지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걸 물어봤거든요. 네, 4가지 요소가 사회 기능상의 문제, 환경상의 문제. 자, 그다음 이제 정신 건강 그리고 신체 건강 이렇게 4가지 요소입니다. 이 4가지 요소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자, 그 아래 OX 문제 보니까 생활력 도표는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기능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사정하는 도표이다. 이렇게 이게 공무원 시험에서 나왔는데요. 2024년 사회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학 개론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생활력 도표가 아니라 PI 체계예요. 알았죠? PI 체계. 이게 이제 우리 1급 시험에서 나오지 않고 공무원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기능을 파악하는 필요한 요소를 사정한다. 자, 그다음 이제 오른쪽으로 오겠습니다. 인간 발달에 대한 개요. 이제 여기가 이제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참고로 이제 환경 속의 인간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 통합방법론 사회복지실천론 이제 통합방법론 공부하게 되면 통합방법론의 이론적 기반이에요. 이 환경 속의 인간이. 자, 어떻든 거기서 이제 도중조중 또 볼 거예요. 얘를. 그다음 이제 인간 발달에 대한 개요 보면 발달의 개념은 자, 생명의 시작부터 소멸되는 순간까지 끊임없이죠. 연속적, 전생애적이죠. 그러니까 발달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전생애적으로. 근데 발달은 단절의 특징이 있다. 또는 뭐 이 비지속적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지적, 신체, 심리, 사회적 영역에서 일어난 전인적 측면이죠. 전인적 측면의 변화다. 자, 양 플러스 질. 그다음에 상승 플러스 하강 또는 퇴행. 자, 우리 시험에 하강으로 나오기도 하고 퇴행으로 나오기도 했어요. 자, 그다음에 유전 플러스 환경. 그다음에 생물학적 플러스 환경적 요소. 자, 그다음에 내적 플러스 외적. 그다음에 안정 플러스 변화적 속성. 자, 근데 그 OX 문장 보면 그 OX 문장들이 다 우리 기출 지문들이거든요. 그게. 근데 틀리게 나올 때 거기 무엇보다 무엇 이렇게 나오죠. 무엇보다 무엇이라고 하면 안 돼요. 자, 둘 다 중요한 거지. 거기 질적 변화보다 양적 변화, 퇴행보다 상승 그러면 안 되죠. 그다음에 이제 유전적 요인에 의해 주도된다 하면 안 되고, 자, 사회 환경보다 생물학적 요소 이러면 안 돼. 다. 거기 그러니까 내적 변화뿐만 아니라 외적 변화도 포함한다 하니까 맞죠. 그죠? 무엇보다 무엇이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자, 안정적 속성과 변화적 속성을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 거죠. 자, 그것도 틀렸고, 그다음에 이제 발달 유사 용어입니다. 성장, 성숙, 학습이 나오는데 이 3가지는 모두 다 발달이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성장, 성숙, 학습은 발달의 일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알았죠? 일부분을. 자, 성장 보니까 양적 확대라고 되어 있죠. 신체적 부분에 국한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일정 시기가 지나면 정지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발달은 끊임없이 되는 건데 전생애적 변화인데, 근데 성장은 일정 시기가 지나면 정지돼요. 그죠? 우리가 키가 크다가 이제 정지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성장은 지금 보니까 양적 확대 그리고 이제 신체적 부분에 국한되는 건데, 아까 우리는 발달은 양 플러스 질이라고 했잖아요. 발달은. 그죠? 그다음에 이제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전인적 측면의 변화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장은 발달의 일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성숙 봐보세요. 성숙은 유전적 기제, 유전적 메커니즘 또는 유전적 기제, 유전적 인자, 유전 인자에 따른 변화예요. 그게 중요하고, 신체 심리 변화네요. 경험이나 훈련 결과와 상관없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유전 인자가 지니고 있는 정보에 따라 발달적 변화가 통제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번에 23회 때 이게 문제가 나올 때
성장이 유전적으로 미리 정해진 정도까지 도달한다고 해서 틀리게끔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미리 정해진 정도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은 성숙이에요. 그죠? 유전적으로 미리 정해진 정도까지 도달된다. 즉 유전인자가 지니고 있는 정보에 따라 발달 변화가 통제되고 있는 거. 그죠? 그거는 성장이 아니라 성숙이죠. 그죠? 그러니까 유전인자, 유전적 이렇게 나오면 그다음 이제 학습 보세요. 특수한 경험 훈련, 연습과 같은 외부 자극이나 조건 결과로 일어나는 개인 내적 변화죠. 개인 외적 변화가 아니라. 그죠? 아까 발달은 내적 변화 플러스 외적 변화였죠. 근데 학습은 내적 변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 조심하시고. 자, 훈련 과정을 통해서 행동이 변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자, 그다음 이제 발달의 원리입니다. 발달의 원리 뭐 줄기차게 나와 있죠. 그죠? 발달의 원리. 자, 이건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발달은 1번 연속적 전생애적 발달. 멈추는 일 없이 지속된다. 그죠? 그다음 이제 성장률의 차이가 있다. 즉 속도의 불균등성.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일정한 속도라고 하면 안 돼요. 자, 그다음에 성장률에 개인차, 성차 다 있고요. 성장에도 개인차가 있고 유전 플러스 환경이라고 했죠. 그래서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분화된 것이 다시 통합돼요. 자, 다시 한번 미분화된 것이 분화되고 분화된 것이 다시 통합된다. 그죠? 그래서 미숫가루 분말통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넘겨보세요. 자, 그 암기법에 미숫가루 분말통, 미분통 이렇게. 우리 이제 정책론에 가게 되면 복지국가 유형론을 공부할 건데 거기서 라메시 미슈라가 분화된 복지국가와 통합된 복지국가로 또 나뉘어요. 그래서 그 미슈라의 이제 복지국가 유형 구분할 때 우리 공부할 때 미숫가루 분말통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7번 보니까 발달 단계별 다양한 양상이 존재한다. 그다음에 8번 중요해요. 8번 작은 별표 해놓고 특히 문제가 나올 때 여기를 틀리게 주로 많이 내는데요. 일정한 순서가 있는 거죠. 일정한 속도가 있는 건 아니고, 그죠? 일정한 순서가 있고 순서 그리고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부에서 미부, 상부에서 하부, 우리 시험에 상체에서 하체 이렇게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이거 하나 그려놓으세요. 이렇게 두부에서 미부, 상체에서 하체, 알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중심 부위에서 주변 부위, 알았죠? 중심 부위에서 말초 부위 이렇게. 그 다음에 전체 운동에서 특수 운동 이렇게. 전체 활동에서 특수 활동 이렇게. 알았죠? 이렇게 구분해놓고 자, 제가 거기 시험에 나온 용어들을 다 집어넣어 놨어요. 알았죠? 그렇게. 그래서 거기 중심부에서 주변 부위 또는 중심부에서 자, 말초 부위. 자, OX 문장 보니까 대근육이 있는 중심 부위에서 소근육이 있는 말초 부위 순으로 발달한다. 맞죠? 이렇게 하면 이번에 이걸 이제 거꾸로 해가지고 또 틀리게끔 나왔거든요. 이번 시험에서 23회 시험에서. 자, 그다음에 전체 운동에서 특수 운동이죠. 전체 활동에서 특수 활동 또는 전체 활동에서 세분화된 활동. 다 이게 시험에 나온 용어고. 자, 그다음에 덜 분화된 상태에서 더 분화된 상태, 덜 복잡한 유기체에서 더 복잡한 유기체, 능력과 기술이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 그죠? 그다음에 이제 점성 원리 있잖아요. 자, 그리고 그 8번 때문에 그 날개 쭉 봐보세요. 발달은 일정한 순서와 방향성이 있다 보니까 발달은 예측이 가능하다. 그죠? 예측이 가능하다. 다만 연령이 증가하면 예측이 점점 어려워진다. 그죠? 자, OX 문장 보면 무작위적으로 발달이 진행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발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았죠? 일정한 순서가 있으니까 체계적으로. 거기를 체계적으로 발달이 진행되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죠? 자, 그다음에 거기 9번 보면 이제 점성 원리인데 점성 원리는 그림을 이걸 그리면 돼요. 사다리. 점성 원리는 사다리나 계단을 생각하면 돼요. 사다리. 네. 그러니까 점성 원리는 뭐냐? 성장이라고 하는 게 기존의 기초 위에서 이후의 발달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기존의 발달의 기초 위에서 그걸 딛고 이후의 발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즉 특정 단계에서의 발달은 이전 단계의 발달 과업 성취 정도의 기초하에 이루어진다. 그죠? 이전 단계의 발달 과업을 딛고 이후의 발달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점성 원리를 만든 학자가 누구냐면 에릭슨이에요. 알았죠? 이 원칙을 만든 학자가 누구다? 에릭슨이다. 그래서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발달 단계가 이제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근데 이 점성 원리를 가정하고 있는 학자가 또 있어요. 피아제 인지 발달 단계, 그다음에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도 이 점성 원칙을 가정하고는 있다.
근데 이제 학자와 주요 개념을 짝짓는 문제가 나와요. 우리 시험에. 그럴 때 이 점성 원칙이 나오면 무조건 에릭슨이에요. 알았죠? 에릭슨이 만든 용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 자, 그다음에 10번. 결정적 시기가 있습니다. 최적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적의 시기가 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최적의 시기, 최적기가, 즉 결정적 시기가 존재합니다. 그 단계에 꼭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11번 보면 이제 수능성인데, 수능성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이거 중도 장애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수능성에 해당돼요. 중도 장애 또는 다이어트가. 자, 그다음에 발달의 기본 성격인데, 자, 발달의 기초성, 아동기가 이제 그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이다. 그다음에 적기성, 적절한 시기가 있다. 누적성, 결손이 누적되면 더 심각한 결손으로 나타난다. 그다음에 불가역성, 최적기를 놓치게 되면, 아까 최적기 우리 봤는데, 최적기를 놓치게 되면 이후에 보완하거나 교정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 그래서 그 OX 문장 보면 인간 발달은 적절한 환경과 자극만 제공되면 언제든지 이루어진다. 그럼 틀려요. 그죠? 언제든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면 또 틀려요. 근데 발달은, 우리가 이제 애착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이런 문장이, 애착은 2세까지 형성돼야 하거든요. 2세 이후에는 애착 형성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 2세 이후에 애착 형성은 불가능하다, 또 이렇게 나왔어요. 불가능하다면 또 안 돼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어렵다, 매우. 그랬죠? 이렇게. 자, 그다음에 발달 단계 봐보세요. 그 아래 발달 단계, 발달 과제를 보면 그 날개 쪽에 보니까 인간의 생애 주기 나와 있잖아요. 인간의 생애 주기는 태내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엄마 뱃속에 있는 태내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노년기까지, 그죠?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생애 주기, 인간의 전생의 발달 단계라고 하는데, 인간의 전생에 걸친 시간적 변화 상태에 의한 생활 주기죠. 그죠? 거기 화살표하고 종단적 변화라고 적으세요. 종단적 변화. 시간 흐름에 따른 종단적 변화죠. 횡단이 아니라. 알았죠? 세로종이에요. 종단은 이렇게 세로종. 알았죠? 종단적 변화죠. 횡단이라고 하면 안 되고. 자, 그리고 거기 생애 주기의 연령 구분은 국가, 사회적 상황, 학자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자, 그래서 그 발달 단계 개념 나와 있고요. 오른쪽으로 와 보면 바로 그 5페이지 보시면 이걸 이제 머릿속에다 넣어야 돼요. 이걸. 그래서 이걸 외워야 하는데, 거 보니까 태내기부터 이제 노년기까지 이루어져 있고요. 발달 단계는. 그다음에 연령 있잖아요. 자, 태내기는 임신에서 출산까지를 의미합니다. 임신에서 출산까지를 태내기라고 한다. 알았죠? 참고로 그 옆에다가 태아기는 구주부터 출산까지예요. 알았죠? 구주부터 출산까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태아기라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임신부터, 그러니까 수정돼 가지고 출산되기까지는 태내기라고 해야 돼요. 알았죠? 태아기라고 하면 안 되고, 태아기는 구주부터 출산까지를 의미해요. 이따 발생학적 구분에 이렇게 나와요. 예. 태아기는, 자, 태내기는 이제 거기 임신 출산인데, 자, 영아기 0세에서 2세, 그다음에 유아기가 3세부터 6세까지입니다. 근데 유아기는 이제 둘로 더 나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동기, 학년기라고 하고,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 초기죠. 중장년기, 성인 중기, 노년기, 성인 후기.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거기 그 영아기가 0세에서 2세잖아요. 유아기가 3세부터 6세까지고, 그다음에 이제 아동기가 초등학교예요. 알았죠?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기가 중고등학교 시기고, 그리고 청년기가 19세부터 이제 40세가 이제 중장년기니까 39세까지가 이제 청년기고, 그다음에 이제 64세까지가 이제 중장년기고, 그다음에 이제 65세 이상의 노년기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학자들 적용시키면 프로이트는 구항 남잠생, 이렇게 구항 남잠생. 프로이트 거는 거기 0세에서 1.5세, 1.5세에서 3세, 3세에서 6세 배수로 가면 되거든요. 그죠? 뭐냐면 0세에서 1.5세, 1.5세만 외워놓으면 그 다음에 1.5세부터 배수니까 3세, 3세부터 6세, 알았죠? 6세부터 12세, 그 다음에 이제 12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프로이트는 딱 청소년기까지만 언급했습니다. 그 이후에 발달 단계는 나누지 않았다. 알았죠? 청소년기까지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자, 프로이트 연령 구분은 한 가지 때문에, 이제 한 가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해요. 근데 그 꼭 뭐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에릭슨을 보게 되면, 에릭슨은
신자솔 근대 정말 친생자. 이렇게 신자라면 신이 있다라고 믿는 자라면 그게 하나님이든 하느님이든 또는 부처님이든 신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죠? 신자라면 솔선수범해야죠. 그죠? 근데 정말 신의 자녀처럼 그래서 친생자처럼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자, 거기 에릭슨 거 외워야 하는데 신뢰감 대 불신감 그리고 그 유학이라고 돼 있잖아요. 영학이를 우리 시험에 영학이 문제 나올 때 에릭슨의 유학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요. 그 유학이가 나왔어요. 에릭슨은 여기를 유학이라고 한다는 거. 그거 알아야 돼요. 아셨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다음에 이제 초기 아동기, 유익이 거기까지는 안 외워도 되는데 어떻든 유학이라고 한다. 그건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자율성 대 수치심이죠. 또는 자율성 대 수치심과 의심, 수치심, 의심, 수치, 의심 이렇게라고도 합니다. 그다음 이제 솔선성은 그 주도성 대 죄책감. 자, 이렇게 외워야 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피아제 봐보세요. 피아제는 감정 구형이에요. 감전시키는 것은 구시대적 형벌이다. 이렇게 감전 구형. 그다음에 콜버그 보면 인습적 수준을 딱 잡으세요. 인습적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아동기가 인습적 수준이니까요. 아동기 전은 전 인습적 수준이에요. 알았죠? 그다음에 이제 아동기 후는 후 인습적 수준이에요. 이렇게 딱 그 아동기를 딱 기준으로 잡으세요. 그다음에 융은 아동기까지가 다 아동기예요. 그래서 우리 유아기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융의 아동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맞죠? 왜? 융은 아동기까지가 다 아동기예요. 그리고 융거는 다 안 외워도 돼요. 알았죠? 단계를 다 안 외워도 되고 어쨌든 아동기까지가 다 아동기야. 그러면 영아기도 아동기야. 융은. 그죠? 영아기도 유아기도 다 아동기예요. 융은. 그렇게 외우면 돼요. 그리고 거기 그 표 아래 보면 그래서 그 OX 문장 보니까 유아기 문제였는데 융의 아동기에 해당하며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맞아요. 알았죠? 이 자아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거기 그 프로이트에서 학문기 때 자아가 만들어지거든요. 학문기 때. 알았죠? 그때 만들어져서 그래요. 그건 이제 뒤에서 이제 설명할 거고. 그다음에 그 날개 쪽 봐보세요. 5페이지 날개 쪽에 보면 콜버그의 도덕 발달 단계 가지고 자, 그 전인습이 다시 1, 2단계로 나뉘거든요. 인습이 3, 4단계, 후인습이 5, 6단계 이렇게 나뉘어요. 거기까지 같이 외워놓으면 좋아요. 이걸 같이 외워야 돼. 어차피 콜버그 단계 외워야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단계 외우는 방법은 우리 콜버그 오늘 진도 다 나가니까 그때 확인하겠습니다. 외우기 쉬워요. 이거 외울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 어떻든 요거 외워야 합니다. 이걸 외워야지. 그다음에 우리 이제 단계 태능기부터 노년기까지 이렇게 쭉 가면서 이 단계 가지고 계속 얘기하게 되니까. 자, 그다음에 6페이지로 갈게요. 6페이지로 가보면 이제 발달 단계별로 발달 과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발달 과제 개념을 보니까 인간의 환경에 대한 지배를 증가시키는 기술과 능력으로 구성된다라고 되어 있죠. 특징 보니까 기억에 보니까 연령에 따라 변화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 닐 보니까 각 단계마다 습득해야 할 신체, 인지, 심리, 사회적 발달 과업이 포함되어 있다. 그죠? 미음에 보니까 누구나 똑같이 경험해야 하는 보편적인 것도 있고 발달 과제, 문화에 따라 각각 다른 것도 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인간 발달과 사회적 실천과의 관계인데 이게 2순위라고 했잖아요, 제가. 요거를 이번에 나왔어요. 그죠? 이게 듬성듬성 나오죠? 그거 보니까 11, 12, 13, 14, 15 연달아 나오다가 한동안 또 이제 안 나왔다가 17회 때 나오고 그다음에 21회, 23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인간 발달 연구가 사회복지 실천에 주는 유용성을 보면 자, 1번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 중요한 이게 영향을 주는데 유용한데 근데 그 중에서도 자료 수집 단계 및 사정 단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과정 중에서 인간 발달 이론이나 연구가 유용하죠. 맞죠? 전 과정에서 유용하죠. 그죠? 우리가 이런 이론을 알고 있으면 이런 지식을 알고 있으면 클라이언트에게 개입할 때 이게 유용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자료 수집 단계 및 사정 단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근데 OX 문장 봐보세요. 우리 시험에
인간 발달 이론은 문제의 사정 단계에만 유용하다. 이래서 틀린 거예요. 그죠? 이때만 유용하다.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실천 과정에 유용한데 근데 그 중에서도 자료수 및 사정 단계에 특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요겁니다. 자, 이번에 또 나왔거든요. 이게 이번 시험에서도 이 부분을. 자, 그다음에 전생에 걸친 변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요인의 판별. 그다음에 신체, 심리, 사회적 기능 간의 상호 관련성을 설명해 주고요. 사회적 기능과 적응 수준을 평가하는 데도 유용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잣대를 또 제공해 줍니다. 자, 이어서 양가로 2번까지 묶어서 같이 알아야 돼. 묶어서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을 묶어서. 알았죠? 그래서 거기 양가로 2번에 보니까 생활 주기를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는 준거트를 제공해 주고요. 그다음에 그 4번 보면 생활 전이에 따른 안정성과 변화를 파악해 준다. 그죠? 아까 이제 안정적 속성과 변화적 속성이었었어요. 발달은.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생활 전이라는 것은 왼쪽에 설명되어 있고 5번 보니까 특정 발달 단계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발달 요인을 설명해 주고 6번 보니까 발달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을 파악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다양한 요인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7번 보니까 이전 단계의 결과가 다음 생활 단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 다음에 10번 봐보세요. 10번 보면 클라이언트 발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11번 보면 모든 연령층의 클라이언트를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13번 보면 발달 단계별 욕구에 따른 사회복지 제도의 기반을 제공해 줍니다. 근데 틀린 문장으로 나온 걸 거기다 넣어봤는데요. 그 OX 문장 봐보세요. 개인이 경험하는 사회 문화적 요인들을 정형화하여 이해할 수 있다. 틀리죠? 정형화라고 해서 틀렸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다시 한번 다양한 클라이언트의 발달 과업을 획일적으로, 거기 획일적이라고 해서 또 틀렸고, 자, 그 다음에 비슷한 연령의 사람들은 모두 동일한 특징? 틀렸죠. 그것도. 그것 때문에 틀렸어요. 자, 여기까지가 1장입니다. 이번에 1장에서 정확하게는 2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분류할 때는 이제 여기 그 생애 주기별 그 특징을 연결하는 문제를 제가 여기 1장에다 분류해서 3문제라고 해놨지만 어떻든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2문제가 여기서 출제되었어요. 이 발달의 유사 개념, 발달 원리에서 1문제. 그 다음에 여기 인간 발달과 사회복 실천과의 관계에서 1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알았죠? 나오는 게 나온 거예요. 나왔던 게. 알았죠? 나왔던 게 나온 거예요. 그냥. 자, 2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태내기부터 노년기까지 볼 건데요. 각 단계에서 1문제씩 나온다고 보면 돼요. 알았죠? 근데 23회 시험에서 태내기에서 아예 안 나와 버렸어요. 0문제였어요. 아예 한 줄도 안 나왔어요. 한 줄도. 심지어는. 알았죠? 그래서 이제 24회 시험에서는 나오겠죠. 그러면. 그죠? 단계에서 나올 텐데 자, 태내기부터 보면 임신에서 출산까지를 의미합니다. 자, 태내기의 개요. 수정에서 출생까지를 이르는 기간인데 일생 중에 가장 빠른 속도로 이루어집니다. 엄마 뱃속에서 이제 가장 빠르죠. 그죠? 이때가. 그다음 이제 23쌍 46개 염색체예요. 22쌍 44개가 아니라. 그리고 23쌍 중에서 22쌍까지가 상염색체예요. 그리고 23번째가 성염색체예요. 구분해야 돼요. 알았죠? 구분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23번째 쌍에서 XX면 여자, XY면 남성. 그죠? 성염색체가. 자, 그리고 자, 이 태아의 발달로 바로 내려와 보면 발생학적 구분과 임신 단계별 구분으로 나뉘는데 발생학적 구분 보니까 배란기, 배아기, 태아기로 되어 있죠. 근데 배란기를 우리 시험에 배종기로도 나왔어요. 배종기로도 외워야 돼요. 알았죠? 배란기를 배종기라고도 한다. 이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배란기를 보니까 2주까지가 배란기죠? 그죠? 근데 배아기는 2주부터 8주까지예요. 그죠? 8주면 우리가 1개월을 4주로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2개월까지가 배아기죠. 그러니까 이걸 외울 때 2주 2개월 이렇게 외우면 돼요. 알았죠? 2주까지가 배란기, 2개월까지가 배아기. 그죠? 그다음에 9주부터 출산까지가 태아기. 그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태내기 옆에 그때 옆에다 적으라고 했잖아요. 태아기. 그죠? 그러니까 임신부터 출산까지를 태아기라고 하면 틀려요. 그죠? 임신부터 출산까지는 태내기예요. 알았죠? 태아기는 9주부터 출산까지를 의미해요. 알았죠? 요거. 이게 기출문제에서 이게 복수정답 처리가 됐던 문제예요.
알았죠? 임신부터 출산까지를 태아기로 했다가 이걸 틀린 문장으로 처리를 했거든요. 알았죠? 어떻든 이제 태아기는 구조부터 출산까지다. 이렇게 외우시고 그다음에 날개 쪽 봐보세요. 이 배아기와 관련해서 자, 우리 이제 아까 이제 배란기가 이제 2주부터 출산까지죠. 거기 임신 8주까지 기간. 자, 2주 8주 사이까지 이제 좀 거기에 되어 있는데 그 3주 보면 3주 심장이 가장 먼저. 우리 이제 신체 발달 순서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시험 문제가. 거기 심장, 눈, 귀, 다리 그리고 뭐 거기 그 마지막에 보면 7주에 외부 생식기 있잖아요. 그거를 보기 지문해 놓고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게 뭐냐? 답이 심장이 답이었었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지는 게 뭐냐? 외부 생식기. 요거 알고 있으면 돼요. 알았죠? 가장 먼저는 심장, 가장 마지막이 외부 생식기. 외부 생식기가 지금 7주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자, 그 임신 단계별 구분 그 표 있잖아요. 그 표에 보니까 그 임신 3개월 12주에 태아의 성별 구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태아의 성별 구분이 가능하다. 언제? 3개월, 임신 3개월에 12주에 그것도 나왔기 때문에 태아의 성별 구분. 자,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날개 쪽에 보면 3번 보면은요. 그 배아의 구성 있잖아요.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 나와 있죠? 그게 나왔어요. 작년에 22회 때 이게 나온 건데 삐게 나온 건데 자,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에서 내배엽을 보니까 소화기관, 간, 췌장, 그다음에 호흡기관이니까 걔가 폐겠죠? 그죠? 폐. 예. 이게 발달하는 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배엽입니다. OX 문장. 배아의 구성은 외배엽, 내배엽으로 이루어지면 틀렸죠?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이죠? 중배엽이 빠졌어요, 일단. 그다음에 외배엽은 폐, 간, 소화기관. 폐, 간, 소화기관은 내배엽이죠? 내배엽이잖아요, 그게. 그죠? 그래서 그게 틀렸어요, 또. 요게 22회 때 기출 지문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안 나왔던 부분을 이렇게 내게 되거든요. 이게 삐껴 나오는 문제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22회 때 삐껴 나왔던 내용이고 이제 우리는 나왔으니까 이제 알고 있으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임신 단계별 표를 봐보세요. 표를 보면 임신 1단계에서 우리가 외울 게 이제 3개월씩 끊습니다. 단계는 1개월에서 3개월 1단계. 그다음에 4개월에서 6개월. 그다음에 이제 7개월에서 9개월 또는 10개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니까 10개월 이렇게. 그러면 임신 초기 임신 1단계에 1개월에서 심장이죠. 그다음에 2개월에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을 갖추게 돼요. 임신 3개월에 모든 장기가 발달해요. 자, 그거 다 외워야 돼요. 그리고 특히 이제 임신 3개월에 태아의 성별 구분이 가능해요. 알았죠? 그다음에 거기 4개월에 엄마가 태동을 느껴요. 임산부가. 그게 시험에 나오고 4개월에. 그다음에 5개월, 6개월은 안 이어도 되고 7개월 봐보세요. 7개월에 조산되어도 생존이 가능한 연령이에요. 아이가. 알았죠? 인큐베이터를 통해서. 그래서 7개월에 생존 가능 연령이에요. 알았죠? 7개월이. 그래서 거기까지 외워야 하는데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7개월이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이걸 외울 때 일단 1개월의 심장입니다. 2개월의 겉모습이 갖추어져. 인간의 겉모습. 이렇게 외우면 돼요. 2개월의 겉모습이 갖추어져. 그 다음 3개월에 속이 꽉 차요. 그러니까 모든 장기가 발달한다고 돼 있잖아요. 속이 꽉 찬다. 알았죠? 그러면서 이때 성별 구분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4개월에 아이가 사생결단 발로 차요. 사생결단 발로 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엄마가 태동을 느끼죠. 얘가 막 사생결단 발로 차니까 4개월. 그리고 7개월은 럭키 세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조산되어도 생존 가능해요. 이렇게 외우세요. 네, 외우세요. 자, 넘기겠습니다. 시험에 다 나온 거예요. 자, 2개월, 3개월에 외부 인간의 모습을 갖춘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우리 시험에. 그죠? 2개월, 3개월 맞죠? 2개월에 갖추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세요. 태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데 당연히 태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두 가지겠죠. 유전과 환경이겠죠. 그죠? 그래서 먼저 유전을 보는 겁니다. 유전적 요소가 영향을 미치죠. 성장률이나 개인적 특징이나 그 다음에 유전성 질환에 영향을 미쳐요. 거기에. 자, 근데 유전성 질환 보니까 유전성 질환은 뭐냐?
자, 유전적 요인이나 염색체 이상, 태아 때 받은 손상 등으로 인해 출생 시부터 지니는 신체 정신적 이상을 얘기하는데, 근데 대부분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이죠. 유전적 요인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알았죠? 그거 조심하세요. 환경적 요인과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임신 초기에 자연유산되기도 하지만 결함을 가진 데 출산되기도 하죠. 근데 우리 시험에 임신 초기에 자연유산된다 이렇게 틀리게끔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왼쪽 날개를 봐보세요. 유전적 요인에 의한 태아 이상에서 유전자 이상 장애와 염색체 이상 장애로 나뉘는데요. 유전자 이상 장애에서 우성 인자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 헌팅턴 무도병이에요. 그거 구분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열성 인자가 페닐케톤 요증이에요. 알았죠? 이거 구분하세요. 이거 나왔어요. 아, 우성 인자는 헌팅. 그다음 이제 열성 페닐. 이렇게 외우세요. 자, 그다음에 염색체 이상에서 아까 염색체는 상염색체와 성염색체로 구분됐죠? 22번째 쌍까지가 상염색체, 마지막 23번째 쌍이 성염색체. 그죠? 근데 상염색체 이상 장애는 다운 증후군이에요. 다운 증후군은 21번째 염색체가 하나가 더 있으니까. 그죠? 거기서 이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염색체 이상 장애는 마지막 XX, XY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니까 거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터너 증후군과 클라인헬터 증후군이에요. 그 두 가지만 외우면 돼요. 알았죠? 나머지 외우지 마시고, 아, 터너 증후군과 클라인헬터 증후군은 성염색체 이상 장애다. 자, OX 문장 봐보세요. 성염색체 이상 증세로 클라인헬터 그리고 터너 증후군이 있다. 맞죠? 그걸 만약에 상염색체 이상 증세라고 했으면 틀렸겠죠? 그죠? 이게 나왔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밑에 봐보세요. 헌팅턴병은 열성 유전인자. 틀렸죠? 우성인자였어요. 거기 열성인자 질병으로 단백질의 대사장애는 페닐케톤요증이에요. 걔는. 알았죠? 페닐케톤요증. 걔는. 자, 그러면 그 표를 보면 표에 있는 것들이 우리 시험에 나온 거거든요.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근데 더는 공부하지 않아도 돼요. 알았죠? 23년간 안 나왔으면 안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냥. 알았죠? 그래서 거기 터너 증후군 봐보세요. 성염색체가 X0예요. X염색체 하나밖에 없어요. 즉 X염색체 하나만 가진 여성이에요. 알았죠? 여성 거다. 남자 거냐 여자 거냐 이걸 구분해야 돼요. 터너 증후군은 여자 거다. 알았죠? 여자 거다. 근데 X염색체가 하나밖에 없다. 본래 X여야 하는데 X0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외견상 여성이지만 여성 호르몬의 부족으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터너 증후군은요, 그 증상 중에 뭐가 있냐면 얼굴과 어깨가 붙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얼굴과 어깨가 붙어 있다.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 딱 모습이 요렇게 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턱이 넣어 있어. 이렇게 넣어. 그래서 턱너 증후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성인데 딱 요 모습이에요. 그렇죠? 요 모습.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턱너 증후군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요거. 그다음에 클라이널터 증후군은 X염색체를 많이 가진 남성이에요. 그래서 XXY, XXXY 막 돼 있죠? 이 증상을 보니까 남한데 고환이 작고 그리고 유방이 발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인데 유방이 발달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클라이널터 증후군 이렇게 외우면 돼요. 알았죠? 큰일 났다. 왜? 남자인데 여성적인 특징이 나온다. 여성적인 특징이 왜 나오냐? X염색체가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외울 때. 알았죠? 그렇게 외우세요. 자, 다운 증후군은 21번째 염색체가 3개인데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 47개 염색체인데 그래서 상염색체 이상 장애라고 했죠? 얘를. 그죠? 그런데 21번째 염색체가 하나가 더 있어서 47개 염색체가 되는 것도 다운 증후군이지만 46개 정상 염색체인 경우도 다운 증후군인 경우가 있어요. 알았죠? 그걸 알아야 돼요. 아, 다운 증후군이 꼭 47개 염색체여야만 되는 건 아니구나. 46개일 때도 다운 증후군이 존재하는구나. 요걸 알아야 돼요. 알았죠? 보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페닐케톤 요증은 페닐알라닌, 아미노산, 즉 단백질 대사 장애입니다. 아까 얘가 열성인자였죠? 그죠? 아까. 자, 그다음에 이제 묘성 증후군은 고양이 울음소리를 내는 것인데 한 번 나왔어요. 얘가
5번 염색체가 짧은 부분이 없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혈우병 남성에게만 발병하는 것이고 X 염색체 여성 유전자이고요. 그다음에 헌팅턴 무드병은 우성인자에 의한 중추신경계 질병이에요. 아까 왼쪽 날개에서 날개 아까 OX 문장 두 번째 열성 유전인자의 단백질의 대사장애는 페닐케톤요증이죠. 그죠? 헌팅턴 무드병은 우성인자에 의한 중추신경계 질병이에요. 이렇게 구분하시고 그다음에 가을에 태아 진단법 있죠. 육모 검사와 양수 검사가 나왔어요. 이게 나오는데 육모 검사가 먼저입니다. 육모 검사가 먼저고 그다음에 양수 검사가 그다음인데 12주에서 17주. 근데 15주에서 17주가 되어서 검사하면 더 정확하다. 자, 이제 오른쪽으로 와 보세요. 이제 유전을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이제 환경을 공부해야 하는데 환경적 요인을 보면 자, 임산부의 연령, 그다음에 영양 상태, 그다음에 질병. 그죠? 이제 엄마와 관련된 거죠. 다 임산부와 관련되어 있는데 조심해야 할 것은 거기 OX 문장 보면 임산부의 교육 정도나 임산부의 학력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알았죠? 그거 조심하세요. 그거. 그리고 그 비읍 보면 임산부의 정서 상태가 아이에게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임산부의 정서 상태가 태아에게 영향을 주니까 임산부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남편과의 관계가 영향을 미쳐요. 알았죠? 남편과의 관계. 그거. 그다음 쭉 나와 있고 거기 뭐 환경 오염 뭐 등 나와 있는데 오른쪽 보면 기형 발생 물질이 그냥 맞는 문장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이제 태아의 발달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적 요인을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기 아버지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죠? 일단은 아버지가 지금 아까 임산부와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쳤고 또한 남편의 이제 그 아빠의 흡연이나 기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 연령이나. 자, 그다음에 영아기까지 보겠습니다. 영아기 보면 영아기는 이제 0세부터 2세까지인데요. 자, 제1의 성장급 등기예요. 여기가. 그러면 제2의 성장급 등기는 청소년기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프로이트의 구강기 맨 처음이니까 이제 피아제의 감각운동기, 에릭슨의 실리감대 불신감의 시기. 그죠? 근데 에릭슨의 유아기라고도 한다. 거기까지 외우라고 했어요. 에릭슨은 여기를 유아기라고 했어요. 자, 그다음에 신생아기인데 신생아기는 우리가 이제 발달 심리학에서는 태어나고 나서 출산 후에 4주까지를 신생아기로 봐요. 알았죠? 4주까지를 1개월을. 그다음에 의학적으로는 배꼽이 아무는 2주까지를 신생아기로 봐요. 알았죠? 근데 이제 어떻든 신생아기는 영아기에 포함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신생아기 보니까 거기 이제 신생아의 두개골에 6개의 숨구멍이 존재한다. 기출문제 지문이에요. 그거. 이것도 나왔어요. 알았죠? 신생아의 두개골에 6개의 숨구멍이 존재한다. 그다음에 감각체계가 운동체계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기능하겠죠? 이거 감각운동기예요. 여기가 감각운동기. 정지된 것보다 움직이는 것을 선호해요. 이것도 시험에 나온 거고. 자, 그러면 신생아가 하는 게 반사운동이거든요. 반사운동이 뭐냐? 특수한 자극을 줬을 때 학습되지 않은 비자발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제 반사운동은 생존 반사와 뒤로 넘기면 원시 반사로 나뉘어요. 이거 구분해서 외워야 돼요. 자, 근데 생존 반사부터 보면 자, 반사운동도 이거 말고도 더 있거든요. 근데 나머지는 안 나온 건 공부를 안 해야 돼요. 알았죠? 시험에 나온 것만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거기 젖잡기 반사, 이걸 근원 반사라고 하는데 이거 알잖아요. 아이 입술 두드리면 벌리면서 돌아가죠? 두드리는 쪽으로 돌아가는 거 있죠? 그걸 얘기해요. 이게 바로 젖잡기 반사, 근원 반사예요. 자, 빨기 반사. 그다음에 순목 반사는 안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연화 반사. 삼키는 반사 운동입니다. 이건 생존 반사예요. 이거는 자, 오른쪽 이제 저체중아 출산은 그냥 참조하시고 자, 넘기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시 반사인데 모로 반사, 바빈스키 반사, 파악 반사, 걷기 반사까지 나왔습니다. 모로 반사는 거기 마지막 보면 껴안는 자세를 취한다고 이제 되어 있어요. 모로 반사 마지막 보면. 그죠? 껴안는 자세. 껴안는 자세. 그게 바로 이제 모로 반사고 바빈스키 반사는 아이의 발바닥을 간지리면 발바닥을 이렇게 그 발등을 향해서 이렇게 쫙 폈다가 부채 모양으로 폈다가 다시 오므리는 걸 얘기해요. 알았죠? 이걸 이제 바빈스키 반사입니다. 그다음 이제 파악 반사는 아이의 손바닥에
손가락을 딱 눌러주면 꽉 잡죠. 그죠? 매달릴 정도로. 파악 반사, 잡기 반사.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에 이제 파악 반사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거기 걷기 반사. 평평한 바닥에 아이를 세워 양쪽 겨드랑이를 딱 받쳐주면 마치 걷는 것처럼 행동을 보이는 거, 이게 걷기 반사입니다. 자, 그게 나왔고, 제가 모로 반사는 이제 암기법 넣어놨죠. 우리가 이제 연애할 때 이렇게 놀래주면 오빠 몰라 하면서 껴안기죠. 그래서 껴안는 반사 운동 이렇게 외우면 되고, 바빈스키는 이제 거기 철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밥, 그다음에 인, 스키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키를 타는데 스키 신발 안에 밥이 있어. 끈적끈적하겠죠. 그러니까 오므렸다 폈다 오므렸다 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다음 이제 영아기 발달 보겠습니다. 영아기 발달, 그러니까 신생아기는 영아기에 포함돼요. 포함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영아기 발달 운동에서 11개월에 혼자 서기가 가능해요. 그다음에 12개월에 혼자 걷기가 가능해요. 그것도 나와요. 그것까지 외워야 하고, 그다음 이제 심력 발달 보니까 반사적 유기체에서 이제 생각하는 유기체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가 피아제 이제 감각 운동기인데, 감각 운동기를 더 세분화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더 세분화. 그래서 이제 반사기 1차, 2차, 그다음에 3차 순환 반응, 그다음에 통찰기로 가는데, 그거 순서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얘가 이거 외울 때 이렇게 외우세요. 맨 처음에 반사 운동기니까 반사기예요. 반사 운동 했잖아요, 맨 처음에. 그죠? 그다음 이제 순환 반응이 3번 있어요. 순환 반응이. 그래서 1차 순환 반응, 그다음 이제 2차 순환 반응, 그다음에 3차 순환 반응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지가 깨달아. 그래서 통찰기야. 마지막 깨달으니까. 알았죠?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만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만. 2차 순환 반응기와 3차 순환 반응기 있죠? 거기를 2차 도식 협응기, 이것만 외우면 돼요. 그죠? 유어졌죠? 자, 다시 한번. 맨 처음 반사기, 반사 운동 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순환 반응이 3번 있다. 1차, 2차, 3차. 그죠? 마지막 깨닫는다. 그래서 통찰기예요. 근데 2차와 3차 사이에 2차 도식 협응기가 있는 거예요. 얘가. 요것만 외우면 돼요. 순서 외워졌고, 이게 순환 반응은 뭐냐면 우연히 했던 행동을 반복하는 걸 얘기해요. 아이가 딸랑이를 잡았는데 우연히 딸랑이를 잡고 있는데 얘가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연히 했던 행동을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얘가. 알았죠? 이걸 이제 순환 반응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 순서 일단 알아야 하고, 그다음에 2차 순환 반응기 봐보세요. 2차 순환 반응기 보니까 4개월에서 8개월이잖아요. 얘가 2차 순환이 얘가 4개월에서 8개월까지예요. 근데 그거 보니까 자신과 외부 대상의 구별이 가능하다고 그러죠?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렇게 구분합니다. 여기 6개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6개월 전까지가 대상 부재 상태예요. 대상 부재 상태. 그러다가 6개월이 지나면서 얘가 대상을 획득해요. 알았죠? 이게 뭐냐면 6개월 전까지는 엄마가 이렇게 모유도 주고 하는데도 엄마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지 몰라, 얘가. 알았죠? 6개월이 지나면서 외부 대상을 자신과 구분을 해요. 알았죠? 요거. 그러니까 6개월부터 가능하니까 2차 순환 반응기에 자신과 외부 대상의 구별이 가능하죠. 그죠? 그러니까 불가능했다가 가능해진 거지, 여기서. 알았죠? 그러니까 가능해진 거예요, 여기서.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2차 도식 협응기 있죠? 2차 도식 협응기가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2차 도식 협응은 얘는 1차 도식과 플러스 2차 도식을 협응했다는 뜻이에요. 이런 거예요. 엄마의 옷 잡기, 엄마의 옷을 잡기라고 하는 도식과 엄마를 끌어당겨요. 끌어당기기라고 하는 도식이 협응한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의 옷을 잡아가지고 끌어당겼어. 그건 자기가 의도적이고 목적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거기 2차 도식 협응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의도적이고 목적지향적인 행동이 출현된다. 시험에 잘 나와요. 알았죠? 의도적이고 목적지향적인 행동이 출현된 것은 2차 도식 협응기에 나타난 겁니다. 아동기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알았죠? 여기. 그러니까 이 2차 도식 협응은 이런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 애가 곰인형 그 밑에 그 강아지 인형이 있을 때 곰인형 인형을 이렇게 치워내고 강아지 인형을 잡는 거, 이것도 다 2차 도식 협응이에요. 알았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2차 도식 협응이 나타났고, 그다음에 이제 통찰기에 깨닫거든요.
근데 거기에 상징적 표상사고 나와 있잖아요. 자, 상징적 표상사고는 본래는 영아기 다음인 전주잡기가 나오거든요. 이따 보면 이제 유아기가 있는데 유아기 때 획득하는 거거든요. 이게 유아기 때. 알았죠? 영아기 다음인 유아기 때 획득하는 건데 상징적 표상사고가 시작은 통찰기예요. 이미. 알았죠? 그러니까 감각운동기가 끝날 쯤에 이미 상징적 사고가 시작이 돼요. 통찰기에. 그게 중요해요. 알았죠? 자, 그거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상형 속성 봐보세요. 대상형 속성은 생후 9개월, 10개월 정도의 이제 환경에 있는 대상을 눈앞에 보이는 대상을 이렇게 숨겼을 때 그게 눈앞에서 사라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생후 9개월, 10개월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형성돼요. 이게. 그래서 아이가 놀던 장난감을 숨기면 아이가 의자 뒤로 기어가 가지고 의자 뒤로 가서 찾아요. 알았죠? 그래서 아이가 놀던 장난감을 빼앗아서 의자 뒤로 숨겼을 때 아이가 기어가 가지고 찾는다면 얘가 대상형 속성이 어느 정도 형성된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걸 통해서 그게 9개월, 10개월에 그게 가능하다. 그리고 이 대상형 속성은 만 24개월, 그러니까 2년이죠. 2년은 딱 영아기거든요. 그러니까 영아기까지 가지고 대상형 속성이 확립된다라고 하는 거. 알았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낯가림과 격리불안, 즉 분리불안이거든요. 걔가 발생과 관계가 있다. 자, 그다음에 정서적 발달 보니까 이때 이제 성인에게 나타나는 모든 정서가 나타난다 되어 있는데 OX 봐보세요. 정서 발달이 긍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것에 시작해서 부정적 정서까지 표현한다.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아이가 태어날 때 맨 처음에 흥분 상태, 흥분 상태. 알았죠? 흥분 상태에서 얘가 그 다음에 불쾌가 먼저 나요. 불쾌. 그 다음에 쾌로함. 알았죠? 그러니까 부정적 정서에서 긍정적 정서로 온 거예요. 알았죠? 부정적 정서에서 긍정적 정서로 온 거다. 알았죠? 긍정적 정서에서 부정적 정서로 온 게 아니라. 알았죠? 요거 그렇게 적어놓고 자, 언어 발달 봐보세요. 자기중심적인 언어, 그 다음에 전보식 언어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와보세요. 이제 사회적 발달인데 애착관계 형성에 그러니까 애착이 형성되는 것은 영아기입니다. 영아기. 지금 0세에서 2세 영아기. 자, 영유아와 보호자 사이에서 형성이 됩니다. 엄마에게만 나타난다면 틀려요. 애착은. 그죠? 보호자 키워주는 할머니가 키워주면 할머니와 더 나타나겠죠. 자, 그다음에 스킨십이 더 중요하죠. 수유보다 스킨십이 중요해. 접촉이. 그죠? 애착은. 자, 그다음에 생후 1.5개월부터 생후 2년까지 확대될 수 있으며 2세 이후의 애착 형성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대단히 어렵다. 근데 우리 시험에 OX 문장 2세 이후의 애착 형성은 불가능하다. X. 틀렸죠? 불가능한 게 아니라 대단히 어렵다. 자, 그다음에 아인스 워드. 우리 시험에 이제 아인스 워드로 나왔는데 뭐 에인스 워드 애착의 유형을 구분했어요. 그 표를 보니까 안정 애착과 불안정 애착으로 나뉘었고요. 불안정 애착을 다시 회피, 저항, 혼란 애착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불안정, 회피 애착, 불안정, 저항 애착, 불안정, 혼란 애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안정, 회피 애착 이런 건 없어요. 알았죠? 안정, 저항 애착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알았죠? 자, 어떻든 이제 이렇게 나눴는데 그 저항 애착이 시험에 나왔어요. 저항 애착이 그 땡 두 번째 이 증상을 가지고 나왔는데 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16회 때 그 영희가 뭐 그 이게 엄마가 그 떠나기 전부터 매우 불안해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어떻든 예를 들어서 따라서 이게 만약에 다시 나온다면 뭐 그간에 이제 나오지는 않았지만 계속 그 혼란의 책 봐보세요. 혼란의 책 보면 어떤 때 혼란의 책이 되냐면 학대받은 영아에게서 나타나요. 그죠? 보니까 즉 회피의 착과 저항의 착의 결합 형태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학대받은 영아인데 그거 보니까 증상 봐보세요. 어머니와 재결합했을 때 어머니가 안아주어도 얼어붙은 표정. 그죠? 먼 곳을 응시하고 그리고 어머니에게 그러니까 양육자에게 접근하다가도 양육자가 다가오면 멀리 도망가요. 회피하고. 그죠? 이게 혼란의 착이에요. 자, 애착과 관련된 불안인데 낯가림이 먼저고 분리불안이에요. 순서가. 그죠? 낯가림 먼저 그다음에 분리불안이다. 이 순서 알아야 돼요. 낯가림은 생후 5, 6개월에. 분리불안은 아까 대상형 속성이 어느 정도 획득된 9개월, 10개월이에요. 그죠?
9개월경에, 즉 대상형 속성이 어느 정도 형성된 9개월에 시작돼 가지고 그다음 이제 24개월까지 해서 이제 사라진다라고 되어 있고, 자, OX 문장 보면 애착 관계가 형성되면 분리불안을 느끼지 않는다. 틀려요. 애착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분리불안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거기. 그다음 이제 마지막인데 니을 봐보세요. 자아 개념 및 성격 발달의 기초를 형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아 개념, 성격 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는 시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자아 개념은 오른쪽 봐보세요. 날겠죠? 영아기 때는 자아 개념의 기초가 형성되고요. 그 다음에 유아기 때 자아 개념이 형성돼요. 아동기 때 자아 개념이 발달해요. 알았죠? 요거 외워야 하는데, 이제 이건 유아기 때, 지금 이제 잠깐 쉬었다가 우리 유아기 들어가면서 유아기 설명하면서 이게 왜 그런지 유아기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해서 알아야 돼요. 어쨌든 자아 개념의 기초가 형성되는 것은 영아기다. 근데 자아 개념이 형성되는 것은 유아기다. 그리고 자아 개념이 발달되는 것은 아동기다. 이렇게 반드시 구분하세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